자, 자연 선택과 생물 진화. 여기는 사실 그렇게 내용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얘기 들으면서, 아, 이런 거구나. 그리고 중학교 때 살짝 나왔던 진화의 개념 있지? 그것만 상기를 하면 문제를 풀거나 이런 데 전혀 지장 없고요. 그리고 아주 고난도 문제가 나오지도 않는 부분이에요. 일단 기본 정의에서 진화, 진화의 개념. 진화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적응하는 거예요. 왜 적응을 해? 안 죽으려고. 진화에서 제일 기본적인 건 환경에 적응한다. 요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왜? 안 죽으려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 시간 저기 나중에 보면 진화라는 개념이 있고 적응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 적응은 짧은 기간이야. 진화는 여러 세대를 거쳐야 돼. 진화는 내가 죽기 전에가 아니라 내 후손들까지 넘어가야 되는 거고, 적응은 나만 안 죽으면 돼. 요 정도 개념이거든. 근데 진화는 일단 보면은 오랜 시간 동안 적응을 해야 돼. 그러면서 내 몸이 서서히 변해가는 게 진화야. 근데 어느 쪽으로 변해가느냐?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포인트가 그래 둘이야. 환경에 적응,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내가 변해가는 거. 이것이 진화야. 적응, 완벽하게 정확한 정의가 뭐냐? 그러면 생존에 유리하게 변해가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몸이 조금씩 어떻게 해? 물론 겉모습뿐 아니라 속 내부에서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변할 수도 있겠죠. 이것을 진화라고 합니다. 포인트는 안 죽고 버티는 거야. 오케이? 뭐 옛날에는 라떼는 복잡하게 변해가는 건 이런 식으로 했거든. 근데 아주 오랜 시간을 보면 점점 복잡해지는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반드시 그렇지 않아. 너 꼬리뼈 퇴화해요. 꼬리뼈는 이거 흔적이거든. 옛날에 꼬리가 있다가 지금은 꼬리뼈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없어졌지. 없어지면 복잡해진 건가? 아니야. 대체로 복잡해지는 게 진화는 맞아요. 전체적으로 복잡해지는데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 어렵지 않지. 진화는 뭐다? 환경에 적응해서 생존에 유리한 쪽으로 내 몸이 서서히 변해가는 것. 이것을 진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화 이러면 찰스 다윈, 이 다윈 아저씨가 제일 유명해요. 사실 이 아저씨 진화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자연선택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그 안에 진화의 개념이 들어가 있었지. 자연선택설의 개념으로. 오케이? 근데 문제는 이 아저씨가 이거를 발표한 시기가 산업혁명 무렵쯤이야. 유럽은 완전히 그 기독교 있지. 기독교 문명. 그리고 식민지 한참 막 외국 점령하고 막 이럴 때였거든. 그래서 굳이 유럽이 다른 나라 쳐들어갈 때 선교사들 먼저 보내놓고 선교사 죽으면 왜 우리 국민 건드렸어 이러면서 군대 밀고 들어오고 이런 방식을 많이 취했잖아. 그 무렵인데 그러면 그 시대에는 하나님 안 믿으면 난리 나는 세상이거든. 그때 당시는. 그런데 이 아저씨가 들고 나온 게 뭐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다. 진화의 산물이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처음에 이단 취급받고 네 조상은 원숭이냐 막 이러고 얼굴은 다윈인데 몸은 원숭이 그림 막 아마 한 번쯤은 봤을 기억이 그거 가지고 막 놀림받고 그랬어요. 신문에서 아주 대놓고 때렸어. 아주 사회적으로. 사실 그 정도 요구를 넣어먹으면 이 자연선택설이 어떻게 됐을까? 자연적으로 타놓치고 없어져야 되지. 근데 살아남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식민지 정책, 제국주의죠. 그 제국주의에서 이 이론을 갖다 써먹은 겁니다. 우리가 너네보다 우수한 종족이니까 우리가 너희들을 지배하는 것은 자연적인 일이다. 이런 식으로 가서 식민지 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학문으로 바뀌어요. 유럽에서 막 욕을 하면서, 응? 너는 역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거지 원숭이 조상, 원숭이가 우리 조상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서도
아시아, 동남아시아 이런 쪽에 식민지를 넓힐 때 식민지 점령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학문으로 자연선택설을 갖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뒤쪽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자연선택설에서는 이 과정이 이래. 이게 이제 진화론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일단 과잉 생산과 변이, 즉 어떤 환경이 좀 좋아서 개체수가 되게 많은 거야. 이게 과잉 생산이야. 근데 그 중에는 이제 모가지가 긴 사슴, 모가지가 짧은 사슴, 모가지가 중간인 사슴, 그 모가지 길이가 다 다양하게 나오겠지. 그 차이점이 전부 다 변이라는 거야. 사람도 얼굴 어때? 다 조금씩 다르죠. 키 크기도 다 다르죠. 이것도 다 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렇게 다 다양하게 조금씩 형질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서로 경쟁을 하겠지. 먹고 사는데. 먹고 살고 생존하는데 경쟁을 하겠지. 그러다가 환경이 갑자기 바닥에 있는 풀이 싹 없어졌어. 그러면 모가지가 길어서 위에 있는 풀을 먹을 수 있는 애들은 살아남을 수 있겠죠. 근데 모가지가 짧은 애들은 굶어 죽겠지. 그 상태로 여러 세대 진행이 되면 모가지가 짧은 애들은 다 어떻게 될까? 다 죽어서 남아있을 거야. 누구만 살아남아? 모가지가 긴 애들, 그 유전 형질을 가진 애들만 살아남겠지. 근데 이때는 아직 유전이 뭔지 몰랐어요. 오케이? 이렇게 환경이 바뀌면서 그 여러 가지 변이 중에 누군가는 버틸 수 있고 나머지들은 못 버티게 되는 환경이 변한다. 그게 자연선택이야. 누가 너 죽고 넌 살고 누가 결정했어? 환경이 결정했죠? 그게 자연선택. 그러다 보면 이제 뭐가지 낀 애들만 남았지. 새로운 개체로 새로운 종으로 진화하게 된 거죠. 순서를 외우세요. 이거는 순서로 나오니까 이건 그냥 외우면 됩니다. 과잉 생산하고 변이가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러다 보면 지들끼리 생존 경쟁을 하겠지? 그 와중에 환경이 쓱 바뀌어주면 자연 선택이 일어나요. 누군 죽고 누군 살고 그러면 살아남는 애들이 새로운 종이 된다. 사실 옛날에 이 진화론에 보면은 라마르크가 주장한 용부용설이라는 게 있어. 쓰면 자꾸 발달을 하고 안 쓰면 퇴화한다. 그런 거 있잖아. 야구 선수들 이렇게 공 맨날 던지니까 오른팔 더 길어지고 보디빌딩 근육 많이 쓰니까 근육 발달하고 이런 거 있지? 이게 용부용설이야. 그래서 처음에 기린이 모가지가 낀 이유는 자꾸 높은 나무에 있는 풀 뜯어 먹으려면 모가지 길게 빼다 보니까 모가지가 길어졌다 이렇게 설명했거든? 근데 용부용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어. 여기 후천적으로 얻어진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 이렇게 됐지? 이게 획득 형질이라고 해요. 뭐라고?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야 아빠가 전쟁터 나가서 팔 하나가 떨어져 나갔어. 애를 낳으면 팔이 없이 태어날까? 그런 일이 있어 없어? 아버지가 보디빌딩 선수야. 그럼 애는 태어날 때부터 근육질인가? 즉 후천적으로 얻어진 노력으로 얻어진 형질은 유전이 되더라 안 되더라. 그게 문제. 이게 이제 완전히 학문으로 자리 잡았거든. 그래서 요즘은 아예 용부용설은 진화론에 끼워주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만 기억하면 돼. 용부용설은 왜 안 돼?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 한 번만 들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 그림은 딱 보고 이게 자연선택설인지 용부용설인지 딱 봐야 돼요. 만약에 처음에 여기 첫 그림을 잘 봐요. 세 번째 그림 똑같아요. 모가지가 짧은 애들만 있자? 그럼 그건 용부용설이야. 근데 여기 보면 짧은 놈, 중간 놈, 긴 놈 다 있지. 근데 마지막에 긴 놈만 남아. 이러면 자연선택설이야. 아까 자연선택설에서 그랬지. 변이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즉, 짧은 놈, 중간 놈, 긴 놈이 다양하게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선택설. 근데 모가지가 더 짧았다. 그럼 뭐라고? 용부용설. 그렇게 구분하시면 쉽게 구분이 됩니다. 오케이? 두 번째, 두 번째 그림은 똑같아요. 그 첫 번째 그림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당인의 자연 선택설도 이때 당시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 그랬죠? 응? 일단 변이의 종류가 왜 그렇게 여러 가지인지 설명을 못했어요. 무당벌레? 응? 등딱지 모자라? 그럼 점의 개수하고 위치가 다 달라. 얼룩말의 그 얼룩 무늬 있지? 이것도 다 달라. 왜 그렇게 다양한지. 인간이 키 크기가, 기린의 모가지 길이가 왜 그렇게 다양한지를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유전의 개념? 몰랐어. 유전자, 염색체 이런 개념이 전혀 없었던 시대라 처음에 그 유전적 다양성이 나타나는 원인과 어떻게 후손으로 전달되는지 이거를 전혀 설명을 못했다고. 그러니까 이걸 막 거봐 시기야. 너 똑바로 설명 못하잖아. 막 인간은 역시 하나님이 만든 거야. 우리는 만들어질 때 이런 모습이었어. 진화 그딴 건 없는 거야. 라고 이걸 바가지로 먹고 너는 원숭이의 후손이냐 이런 식으로 욕을 먹었던 거지. 왜냐 밑에는 유전의 원리 있다는 거, 염색체 있다는 거 몰랐거든. 그런데 사회에다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자, 어떤 영향을 줬느냐? 일단 근대 유럽의 세계관은 거의 뒤집어 놨다고 보면 돼요. 오로지 인간은 하느님에 의해 창조됐다 이렇게 믿고 있던 세상에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지. 일단 과학. 지금은 생명과학에서 있지 진화론은 가장 중심이 되는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진화론이죠. 법칙이 아니지. 아직은 완벽하지 않아. 그 연결고리도 완벽하지 않지만 처음보다는 많이 증거가 발견이 됐어요. 오케이? 사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만든 상태는 그대로 있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목적이 있어서 다 그렇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믿음이었거든.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제는 변한다로 바뀐 거예요. 우리 모습도 몇십만 년 지나면 모습이 어떨까? 달라질 수도 있겠죠. 몇십만 년, 몇백만 년 지나면 우리가 아는 그 녹색 의개인, 저기 회색 의개인 있지? 그렇게 모습이 변할 수도 있어. 머리 까만하고 팔다리 땡땡땡하고. 사람들이 점점 유치원에 안 쓰잖아. 머리만 잡고 쓰지. 그냥 대가리만 이만해지고, 응? 그때는 진짜 발달을 해가지고, 그, 저기, 뭐, 텔레파시 이런 거로 대화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 하여튼간. 그리고 지금은 유전자를 분석해서 있지. 응? 얘는 인간하고 가까운 애. 얘는 인간하고 먼. 침팬지 있죠? 오랑우탕이 사람하고 제일 가깝다 그러거든? 침팬지, 오랑우탕. 유전자 사람하고 얼마나 차이 날 것 같아? 2%밖에 차이 안 나. 2%, 98%가 똑같은 유전자야. 생각보다 가깝죠. 그래서 이 유전자가 1% 이상 차이 나잖아? 그럼 다른 종으로 봐요. 정확하게 이제 그 분석하는 방법 중에 16S rDNA의 염기 서열을 분석하거든. 거기서 1% 이상 차이 나잖아? 그러면 아예 종이 다르다. 이렇게 인식을 해버려요. 처음에는 2% 이랬는데, 십몇 년 전에 1%로 그게 바뀌었어. 지금은 그렇게 해서 그 차이가 많으면은 먼 놈, 이 과거에 갈라진 개념이고, 유전자 비슷하면 최근에 갈라진 개념이고. 그런데 이것뿐 아니라 유전하기는 당연히 영향을 줬겠죠? 응? 유전뿐 아니라 다른 데도 되게 영향을 많이 줬어. 그럼 분자 생물학이니까 이거는 뭐냐면 유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있지. 그게 그리고 유전자가 돌연변이하고 이게 유전되는 거 있지. 이런 것도 다 연관성이 있게 돼 있어. 사회에는 자본주의의 발달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적자 생존이라는 말. 자연 선택이 있었지. 자연 선택에서 그럼 누구 살고 누구 죽지. 누가 환경에 적응한, 응? 적당한 놈, 적자 생존. 이 개념이 여기서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그 중에서 더 적당한 놈이 살아납니다. 이게 자본주의 시장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내. 그러면 더 싸고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놈이 살아남겠죠? 그게. 그래서 옛날에 저거 막 무분별하게 카피해내고 그랬다고. 누가 만들어 놓으면 똑같이 만들어서 파는 거야. 얘 이렇게 이거 만들어서 파네? 그럼 나는
그거 조금 바꿔갖고 있지. 이러다 보니까 이제 특허권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 이거 아직도 열심히 하는 나라가 중국이잖아. 누가 만들면 열심히. 그러면 개발하거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대가리 터지는 거거든. 왜냐면 나는 이걸 개발비를 생각하면 1,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새끼도 500원에 팔아. 그럼 나도 500원까지 낮추지 않으면 내게 안 팔릴 테니까 문제가 되죠. 여기서 이 자본주의 발달에 적자 생존이라는 말, 응? 그다음에 사회 국가 사이에 생존 경쟁이 일어난다. 가장 적합한 것이 살아남게 된다. 이거는 뭐 제국주의 발달에 영향, 식민지 지배에 영향을. 여기 딱 자연 아니야, 자연계?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 있잖아. 생존 경쟁, 적자 생존 이런 거 있지. 이게 없다. 인구 또는 국가 간 불평등이 있죠. 식민 지배. 너는 1등 국민, 너는 2등 국민, 응? 그리고 요때는 아직 제국주의야. 황제가 있고 공자, 귀족들이 있고 귀족들도 순차가 있죠. 평민 있고 노예 있지. 얼마나 같지만 원래 자연은 생태계가 그래. 여기 보면 더 적합한 게 살아남기 좋은 거고 이런 불평등은 원래 대자연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네가 천민인 거, 우리 지배를 받는 거 불만은 있지. 이건 불평등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야. 라고 개소리들을 떠드는 거죠. 딱 제국주의잖아요. 식민 지배를 하는데 정당성을 갖다가 부여하기 위해서 타인의 자연 선택성을 갖다 써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욕을 먹으면서 자연 선택성, 다윈의 진화론이 없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 이용해 먹을 가치가 있으니까. 오케이? 제국주의, 인종차별. 아직도 인종차별 있고, 옛날에 우생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일본 애들하고 독일 애들이 그거 좀 심했었거든. 물론 미국 쪽에서 그 백인 우월주의 이런 게 다 우생학에서 나온 거야. 이런 것도 다 이거하고 좀 연관성이 있어. 근데 백인이 황인이나 흑인보다 더 우수하다는 거는 어떤 근거에서 나온지 모르겠어. 물론 그때 당시엔 과학기술이나 문명이 조금 더 발달하긴 했었지. 그거 가지고 지네가 더 진화한, 더 우수한 종족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요즘 보면 이게 아닌 것 같아. 하는 짓을 보면은 좀 아닌 것 같아. 하여튼 영향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래서 사실상 그 교회가 주가됐던 그 세상에서 안 없어지고 남아있을 수 있었던 환경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냥 옛날 얘기 들으니까 끝났어요. 진짜 옛날 얘기지? 자, 변이라는 거. 변이는 차이점이 곧 변이야. 변이가 뭐라고? 여기 형태, 습성, 기능, 형질의 차이. 차이점이야. 한마디로 차이점 형질이야. 사람마다 키가 다 다르고, 야, 넌 여학생이니까 알 거 아니야. 올리브영 이런 데 딱 가보면 립스틱하고 파운데이션 이런 거 색깔별로 쫙 있죠? 나는 그 차이를 몰라요. 진짜 파운데이션 보면 한 100가지 이렇게 전시해놓고 팔잖아. 내 눈에는 그게 그걸로 보여요. 근데 이해는 하거든. 나는 개념상 이해를 해.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100인만큼 피부가 하얗잖아. 외국 애들이 의심한다며 제가 좀 피부 왜 저렇게 하얗냐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진짜 중국이나 이런 애들에 비해서 유독 하얀 것 같아. 왜 그러나?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 립스틱이 왜 저렇게 수백 개가 저게 꽂혀 있어야 되는지. 근데 자세히 가보니까 색깔이 조금씩 차이 나더라. 옆에 거 요건 몰라도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차이 난다라는 걸 느끼더라. 파운데이션에 왜 그렇게 색깔 차이가 나? 사람마다 피부톤이 다 달라요. 왜 안 그래? 사람마다 피부톤이 다 다르지? 그 피부톤도 변이해. 왜 웃겨? 부모들 피부가 이렇게 까맣잖아? 그럼 자식들 중에서도 피부가 까만 확률이 높기는 해요. 이건 변이의 다양성 플러스 유전까지 올 수 있는 얘기죠. 응? 야, 너 엄마 닮았어? 아빠 닮았어? 안 닮았으면 큰일 나는 거야. 당연히 닮는 게 당연해요. 왜? 유전자 누가 줬어? 엄마가 반, 아빠가 반 줬죠? 물론 유전자를 양으로 따지면 엄마가 조금 더 줍니다. 네 최초 세포가 엄마 거지.
아빠는 염색체 23개만 띡 줬죠. 엄마는 최초의 세포를 줬어. 근데 그 안에도 유전자가 이렇게 있거든.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엄마 쪽을 조금이라도 더 낳는 게 맞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뭐 거기서 이제 우성, 열성 뭐 이런 거 따지고 이러면 엄마 쪽 따라가는 경우 뭐 그러면 왜 탔겠다 뭐 이렇게 하죠. 엄마 따라가 당연히 어느 정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유전자가 어디서 왔는데. 그런데도 그 유전자가 조합되면서 변이의 어떤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지. 같은 형제라도 키 크기 다르고 피부도 다 다르지. 이런 거 모든 게 변이라. 오케이? 근데 변이가 나타나는 건 결국 유전자를 다양하게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고등동물일수록 어떤 형질을 나타내는데 유전자 하나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유전자가 형질 하나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거든. 일종의 예를 들면 키 크는 거와 관련된 유전자는 발견된 것만 200개가 넘어요. 키 크는 거와 관련된 피부톤도 마찬가지예요. 발견된 게 한 200개 돼. 근데 사람마다 한 100개씩 갖고 있는 거야. 야, 200개 중에서 100개를 가지고 있어. 그럼 그 조합이 얼마나 다양할까? 어마무시하게 다양하겠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피부톤이 어때? 거의 똑같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양해. 근데 그 유전자가 많이 작용한지 조금 작용한지는 또 환경하고도 연관이 있어. 그러니까 형질이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앵무새 보여요? 얘네들 색깔이가 조금씩 달라요. 이렇게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알록달록한데 잘 보면 조금씩은 다 달라요. 이것도 변이고 유전적 다양성. 오케이? 유전자의 차이 때문에, 즉 유전 정보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유전자가 변했으니까 당연히 그 유전자는 자손한테 전달될 수 있을 것이고. 오케이? 이 변이가 쌓여서 새로운 새로운 모양이 나타나는 것. 그 상태를 거기서 이제 생존의 유리에게 변해갔으면 진화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달팽이 껍데기, 응? 달팽이 껍데기.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얼룩말에 그 얼룩무늬 있지. 우리 사람의 지문도 요 유전적 다양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비유전적 이거 모가지 낀 거 있죠. 이거는 후천적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꾸 모가지에다 이거 하나씩 낀다고. 그래서 조금 더 몸이 조금 더 되면 한 개 더 끼고 한 개 더 끼고 한 개 더 끼고 그래서 이거 척추를 늘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목표 개수가 늘어났니? 아니야. 목표 간격이 늘어나. 이러면 잘못하면 목표 떨어질 것 같지 않아요? 네, 이런 카렌즈 같은 경우는 이게 그래서 이거 어렸을 때 있지 남자들은 안 하고 여자만 하잖아요. 또 아기 때부터 이렇게 자꾸 끼워. 보니까 이게 제대로 돌리지도 못하는데 계속 이렇게 잡아 들이놓는 거니까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 그리고 또 비슷한 게 그 중국의 무슨 중국 쪽에 그 전족이라고 신발 조그만 거 시키는 문화 있잖아. 그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환경의 영향이야. 환경하고 성질이 유전되지 않아. 이거는 후천적으로 얻어진 거야. 뭐라고?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그렇지. 획득 행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유전적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 자, 이것 때문에 유전적 변이가 왜 다양한지 있지? 지금은 그래도 많이 밝혀졌는데 아직 초창기 때는 저 변이가 왜 다양한지를 설명을 못했어요. 왜 무성연성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유전자가 동시에 존재하는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돌연변이라고 연관이 있다. 돌연변이는 없었던 거야. 가장 특징은 돌연변이. 뭐 어떤 화학적인 원인 혹은 방사능 뭐 기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 연기 정보 있었지. 그 정보가 바뀌는 케이스를 돌연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랫동안 축적된 돌연변이와 유성생식 과정에서 생식세포의 다양한 유전자 조합으로 발생합니다. 내가 이거 했었나? 생식세포의 다양한 유전자 조합? 세 가지 있었잖아. 기억 안 나면 좀 이따 한 번 더 하고. 일단 돌연변이 때문에 부모들한테는 이전에는 전혀 없던 새로운 유전자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한 방에 그게 완성돼서 나타나는 경우는 없어.
부모한테 이쪽 우리 밑에 조상에 아무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종류의 유전자가 완벽하게 탁 만들어져서 나타난다? 이런 경우는 없다고 보면 돼. 그리고 인간의 세포가 복제될 때 있죠? 응? 한 번 완벽하게 카피될 때마다 대충 1조 개의 염기가 이렇게 카피될 때 있지 하나 정도의 돌연변이가 나타나는 확률이 있어요. 100만 분의 1 확률에 100만 분의 1 확률이라 1조 개의 염기가 카피될 때, 복제될 때 하나 정도. 만약에 이 돌연변이가 영 안 좋은 위치에 나타났으면 그 생명은 죽어요. 그런데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있으면 살아남겠죠. 이게 누적되면 새로운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돌연변이가 나타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조금씩 변해가는 거죠. 변하다가 이제 또 잘못 변하면 뒤지는 거고, 없어지는 거고. 자, 이거 계속 얘기해야죠. 돌연변이로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질 수 있어. 근데 이것도 완벽한 설명은 안 돼요. 왜냐? 이게 더 프리스라는 학자가 돌연변 이선을 얘기했거든. 뭐라고? 더 프리스라는 학자가 돌연변 이선을 주장했어요. 근데 이거 문제점이 이 돌연변이는 대부분 생존에 불리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도 똑바로 몰라서 그런 걸 했던 거예요. 돌연변이 중에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돌연변이도 있어요. 눈으로는 확인이 안 돼. 염기 서열은 바뀌었는데 우리 앞에서 그 삼염기 조합 배웠지. 세 번째 염기가 바뀌어도 단백질이 안 바뀌는 경우 있지. 이런 게 쌓여서 어느 순간 짠 새로운 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단백질이 바로 변하는 돌연변이는 대부분 생존에 불리는 이미 있는 조건에 대부분 이미 있는 환경에 적응해 있는 상태지. 근데 거기서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환경 적응하기가 오히려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돌연변이는 솔직히 진화의 원동력으로 완벽하게 설명은 안 됩니다. 그런데 다양한 유전자를 설명할 때는 돌연변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현대의 진화론은 변이의 다양성에 대한 그 유전자가 여러 종류가 있는 거에 대한 설명으로 돌연변이설을 끼워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성생식과 다양한 유전자 조합.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없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이게 돌연변이야. 근데 유성생식과 다양한 유전자 조합. 자, 사람의 경우는 염색체가 46개죠. 그래서 감수 분열할 때 우리 배운 대로 하면 이가 염색체가 붙어서 감수 분열할 때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지. 두 개가. 근데 이쪽이 아빠가 준 거고 이쪽이 엄마가 준 거라고 치자. 이게 이렇게 갈라질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이런 이가 염색체가 몇 개 있지? 23개 있지? 그러면 경우의 수는 2에 20 상승가지가 있는 1번 염색체는 이렇게 가고 2번 염색체는 이렇게 가고 3번 염색체는 또 이렇게 가고 4번 염색체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서 몇 쌍? 23쌍이 가. 그러면 일단 경우의 수가 이만큼이나 많아요. 어마무시하죠? 두 번째. 이가 염색체를 만들었을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얘하고 얘는 완전히 똑같은 거지. 복제된 거니까. 그래서 이가 염색체에서 염색 굴체가 여기 다리를 이렇게 살짝 꽈가지고 다 꺾어가지고 그런 경우를 교차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엄마가 준 거고 이걸 아빠가 준 거면 어떻게 조합이 바뀌었어? 요만큼은 원래 엄마가 준 거에서 요만큼은 누가 준 걸로 바뀌었어? 아빠가 준 걸로 바뀌었죠. 이쪽에는 원래 이거는 아빠가 준 건데 요만큼은 엄마가 준 걸로 바뀌었죠. 그러면 얘는 엄마가 준 거, 얘는 아빠가 준 거지만 얘랑 얘는 엄마 준 거, 아빠 준 게 섞였죠. 그러면 조합이 또 다양해지겠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손한테 내려가는 거야. 이거를 뭐라 그런다? 교차. 근데 교차는 안 일어날 수도 있고요. 23쌍 염색체지. 거기서 누가 일어날지도 몰라요.
안 일어날 수도 있고요. 염색체 한 쌍에서 한 군데 일어날지, 두 군데 일어날지, 세 군데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결과를 보면 교차가 얼만큼 일어났다라는 걸 계산하거든? 근데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거 하고, 그래서 보통 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첫 번째 이유. 유성생식을 하면 왜 유전자 조합이 다르냐? 상동 염색체, 이가 염색체의 무잡이 대열과 무잡이 분리가.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가 어떻게 갈라질지 모른다. 여기 이가 염색체라고 그랬는데 이가 염색체 말고 상동 염색체가 어떻게 분리될지 알 수가 없다. 두 번째, 이게 23분 가지고 교차라는 얘기다. 교차는 안 일어날 수도 두 번 일어날 수도 세 번 일어날 수도. 근데 이게 23쌍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확인이 나중에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일어날지 예측을 할 수는 없어요. 마지막으로 무작위 수준. 보통 남자는 한두 개 혹은 뭐 남성은 여러 개겠지만 정자의 개수는 남자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 중에 누가 수정될지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인간의 경우는 두 부모, 한 쌍의 부모가 자손을 낳을 때 형제 간의 유전자 조합이 똑같은 확률이 75조분의 1 정도 된대요. 지구 인구가 80억이 안 돼요. 그거보다 40배. 사실상 형제들 간의 유전자 조합이 똑같은 확률이 있다 없다. 거의 뭐 사실상은 없다고 봐야죠. 그치? 그 정도. 인간의 유전자는 한 2만 5천 개밖에 안 되는데 2만 5, 밖에? 2만 5천 개 정도 되는데 그게 한 부모에서 완벽하게 동일한 조합으로 만들어져서 자손한테 내려갈 확률이, 즉 쌍둥이처럼 만들어질 확률이 약 75조분의 1. 가능? 불가능? 불가능한 똑같아요. 그만큼 유전자 조합이 어떻다?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유성생식을 하면은 후손들이 유전자가 굉장히 다양한. 뭐하면? 유성생식하면 유전자 조합이 다양해진다. 그러면 이 다양한 조합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이미. 그 상태에서 환경이 딱 바뀌면 거의 대부분 죽어도 대체는 그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무성생식하면 유전자 조합이 다 똑같아요. 그럼 딱 환경이 바뀌면 다 전멸이에요. 혹은 다 살아남던지 다 전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유성생식하면 다 멸종하지 않고 거의 다 죽어도 유전자 조합이 다양하니까 누군가는 살아남을 수도 있어. 그럼 멸종은 안 당하겠죠. 그래서 유전자 조합이 유전자의 다양성, 이 유전자 조합의 다양성이 그래서 죽어. 환경이 변했을 때 어떻다? 멸종하지 않고 종족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무성생식의 경우는 유성생식보다 환경 적응력이 떨어지고 유성생식이 이 이유 때문에 유전자 조합이 다양하면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다. 즉 멸종을 잘 안 당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유전자 조합이 다양한 생식세포. 사람 세포는 부모한테서 물려받은 염색체가 쌍을 이루는데 이 과정에서 삼성염색체가 분리돼서 성체가 어쩌고 요 얘기.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이 23분 이거 하나밖에 설명을 안 하면 나머지는 교차도 있고 문자의 수정도 있다. 근데 아마 학교에서는 이거 해줄지 안 해줄지 아마 첫 번째 거는 확실히 해줄 것 같은데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 알아두면 좋습니다. 다만 이거는 확실히 유성생식 하면 유전자 조합이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조합이 다양하니까 환경이 변했을 때 멸종하지 않고 거기에 적응하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 뭐 강아지 얘기했는데 여기 얼룩강아지 뭐 두 마리가 있지. 너 달마시안이라는 강아지 알아요?
단라시는 잘 보면 점 위치 다 달라요. 점 위치하고 크기 다 달라요. 왜? 이것도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이게 변이가 다양해지는 이유가 유전자가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다양할수록 환경이 변했을 때 멸종하지 않고 버틸 수 있다. 오케이? 자, 여기 마지막에 나오죠. 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한 생물 진화. 주어진 환경에서 적응해서 살아남는데 유리한 어떤 형질, 변이, 이걸 가지고 있으면 살아남을 것이고, 이러한 자연 선택, 이 자연 선택은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환경이 결정한 거죠. 오랫동안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 완전 새로운 종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아까 뭐라 그랬어? 환경이 변했을 때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남는 거. 그게 진화라 그랬죠? 그래서 진화다.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러려면 멸종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양하게 유전자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 환경에 적응한 얘가 바로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새야. 뭐라고?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야. 여기 보면은 핀치라는 새가 있거든? 핀치새라 그래. 그래서 얘가 갈라파고스 제도, 제도니까 섬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뜻이거든? 거기에 살아. 처음 갔을 때는 얘네들이 다 다른 종류인 줄 알았어. 이게 섬마다 다른 새가 사네? 알고 봤더니 같은 종이야. 뭐가 다르냐? 부리 모양만 조금씩 달라. 잘 보면 부리 모양이 어때? 여기 처음에 거 보면 부리 모양이 조금씩 다르죠? 봤더니 먹이가 다른 거야. 여기 위쪽에 있지? 위쪽하고 얘네들 있잖아, 이런 거. 어? 얘네들은 벌레라든가 이런 거 잡아먹는 애들 있지. 얘네들은 부리가 좀 작고 이렇게 좀 뾰족하고 이런 거야. 근데 특히 선인장 파먹고 이런 애들은 좀 부리가 좀 길어요. 그런데 열매 먹고 사는 애들 있지. 걔네는 부리가 이렇게 굵고 생각해봐. 부리가 얇은데 두꺼운 열매 쪼개 먹다가 보면 어떻게 될까? 부리가 부러질 수도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누구만 부리가 두꺼운 애들만 살아남게 되겠지? 이런 게 바로 앞에서 설명한 거야. 먹이에 따라서 부리의 모양이 어떻게 되더라? 좀 달라지더라. 이게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나면 어떻게 될까? 완전 다른 종으로 진화하는. 이 과정에서 오랫동안 반복되면 각 섬마다 살고 있는 핏짓의 종류가 달라졌다. 처음에는 그래서 완전 다른 종류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같은 종이었던 거야.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뭐 때문에 이럴까 봤더니 섬마다 먹이 종류가 달랐던 거지. 누구는 벌레 먹고, 누구는 선인장 파먹고 살고, 누구는 딱딱한 열매 먹고 살고. 그거에 따라서 부리 모양이 좀 달라졌더라 이거예요. 오케이? 여기 봐봐. 오른쪽에. 가뭄 전에는 이렇게 부리의 크기가 이 정도 있는 놈이 가장 우세했지. 가뭄이 들었으니까 상당수가 굶어 죽었겠네. 그런데 누가 살아남았어? 부리가 큰 놈이 가장 파란 거 보면 파란 거 보면 어디쯤? 여기쯤으로 좀 부리가 평균적으로 어떻게 두꺼워졌죠? 가뭄이 들면 열매가 딱딱하게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가뭄이 든 후에는 누가 더 많이 살아남았다? 부리가 좀 더 굵은 애들이 걔네들이 좀 생존율이 더 높더라. 근데 이게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 부리가 굵은 애들이 더 살기가 유리해지겠지. 그러면 부리가 얇은 애들은 자연적으로 오래 못 살고 죽으니까 새끼 낳아 못 낳아. 그러면 유전자가 전달이 돼야 안 돼. 자연적으로 그렇게 도태되는 거야. 이렇게 원래 있었는데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후손을 남기지 못하면 그거를 도태라 그래. 뭐라 그런다고? 이게 학교에도 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수업하지. 잘 이해하고 잘 따라오는 애들. 그렇지 못하고 늘 뒤처지는 애들 있지. 이거를 요즘 학교에서는 안 썼지만 나 때까지만 해도 도퇴라는 단어를 썼었어. 학생들한테. 도퇴된다고. 그래서 올라갈수록 못 따라오면 그냥 수업 시간에 완전히 겉돌게 되지. 이쯤 되면 이제 이게 만약 생존으로 따지면 걔네들은 죽어나가는 거야. 그러면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어때? 모양이 조금씩 환경에 적응해서 변해가는 경. 이것이 무엇이다? 진화다.
그래서 핀칫에 나오잖아? 그럼, 아,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케이? 이게 이제 결국은 얘네 부리의 모양을 결정한 건 누구야? 환경이야, 환경. 어떤 환경? 먹이라는 환경. 근데 얘기만 듣고 있으니까, 뭐, 그렇겠네. 뭐, 이렇게 쉽게 이해 가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 다음에 요거, 확대경. 요거 시험에 잘 나와. 확대경하고, 그 밑에 요거 두 개는 잘 나오는데, 이거 공업 암하라고. 요즘은 공업 암하라는 말을 잘 안 쓰긴 하는데, 그냥 공업 암하라. 자, 이게 영국의 산업혁명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영국 런던 주변에, 어디에? 런던 주변에 숲이 있었거든? 거기에는 원래 이 지의류가 약간 희끄무리는 색을 나타내는 물론 지의류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요. 근데 나무에 이게 붙어 다니다 보니까 나무들이 대부분 밝은 색이었던 거예요. 이때는 검은 나방 숫자가 별로 없고 흰 나방 숫자가 많았어요. 흰 나방하고 검은 나방이 뭐한 8대 2로 살았어. 그러니까 산업혁명이라고 해. 공장에 매를 엄청 뿜었겠지? 그러니까 숲이 어떻게 됐을까? 검해졌겠지? 숲이 검해졌어. 그러면 이제 누가 눈에 잘 띄어?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이게 2대 8 이런 식으로 바뀌더라. 여기서는 자연선택을 누구 때문에? 인간의 활동 때문에. 실제로 이거는 조사가 된 예입니다. 그래서 자연선택의 아주 재미있는, 아주 극단적인 예로 공업 암화를 얘기합니다. 원래는 두 종의 나방 중에 하얀 나방이 더 많았었는데, 응? 공업 암화 때문에 누가 더 잘 살아남게 됐다? 까만 놈이 잘. 이렇게 시대를 반복하다 보면 흰 나방은 어떻게 될까? 멸종할 수도 있어요. 멸종하면 이제 남는 건 누구만? 검은 놈들. 그래서 갑자기 빨간 세상이 됐어요. 돌연변이가 돼서 남아있던 유전적 다양성에 의해서 빨간 놈이 살아남을 수 있겠지. 이런 과정이 자연선택과 진화라고 하는 거다. 또 하나, 남모양적 결부쪽. 혹시 남모양적 결부쪽 좀 배웠니? 나도 했었지, 뭐. 우리나라에서 남모양적 결부쪽 보기가 쉽지 않아요. 유전자가 별로 나타나지 않아. 왜? 우리나라에서 이 병이 있으면 정말 생활하기 힘듭니다. 근데 어렸을 때 발견하잖아. 그래도 거의 완벽하게 치료가 돼요. 올수 이식받는데. 어차피 이거 뭐 거의 뭐 조혈 모세도 있잖아. 저쪽으로 백혈을 만드는 세포가 있거든. 노란 분열하는 세포가 있어. 걔를 세운 걸 어떻게 된다. 그러면 조금 이게 나와도 살아내는 지장은 없어요. 그런데 얘는 우리나라에 이런 남남 결부증이 있으면 얘는 운동 못해. 삐딱지라고 사람 중간중간에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어디 계단도 몇 개 올라가면 헷갈거리고 있을 텐데 사는데 어때? 너무 불편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열성 유전자, 안 좋은 유전자에 해당이 돼. 그러다 보니까, 도태돼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아프리카 가면 많아요. 아프리카에는 이 유전자 가진 사람이 비율이 엄청 높아요. 왜냐하면 정상적 혈류는 대충 120일 정도 살거든요. 근데 얘는 단독 못 살아. 문제는 말라리아야. 말라리아는 모기가 쭉 물면은 그전에 이제 피 굳지 말라고 이렇게 침샘에 있는 침을 찍 넣거든. 여기에 말라리아 유충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적혈구 안에 들어가서 살거든. 그럼 얘가 이제 완전히 성체까지 될 정도면 이게 한 120일 동안 살면서 버텨줘야 되거든. 근데 문제는 얘는 그 전에 파괴돼. 그럼 그 안에 있던 말라리아 원충도 같이 죽어요. 그럼 원래 이거 빡 깨고 나오면서 물질이 같이 나와서 응? 그 설사하고 구토하고 이래서 다쪽으로 죽어가는 병이 말라리아거든. 근데 그 전에 죽어요. 이 세포가 먼저 파괴된다고. 얘가 크기 전에. 그럼 말라리아 발병을 제대로 안 해요. 그러면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오히려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게 어떤가? 생존에 유리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남모랑 접촉부 유전자 빈도가 되게 낮은데 아프리카 지역에는 되게 많아요. 특히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지역에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환경에 의한 자연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안 좋은 게 저 나라 가면 오히려 말라리아에 안 걸려서 말라리아 걸리면 사망률 치료 안 하면 사망률이 비교적 높은 병이 말라리아잖아. 그 파나마 운하 이런 거 팔 때 있죠? 응? 그때도 말라리아 때문에 운하 파다가 인부들이 하도 죽으니까 포기. 그때는 모기 때문인지도 몰랐어. 야 그거 모기 때문 아니야 이랬다가 욕 뒤지게 먹었어. 무슨 모기가 사람을 죽여! 막 이런 식으로. 그때는 말라리아를 몰랐던 거야. 근데 사람이 하도 죽으니까 운합하다가 포기. 사람이 너무 죽어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모기가 병을 옮겼던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모기가 병을 되게 많이 옮긴다는 거 알고 있지? 이게 우리나라도 말라리아가 상습 지역이 돼버렸어요. 원래는 우리나라 말라리아 없었거든? 근데 지금은 말라리아 상습 지역이 있어요. 휴전선 부분. 그래서 휴전선 부분 갔다 오잖아? 그럼 6개월 동안 헌혈 금지입니다. 겨울에는 괜찮아요. 겨울에는 모기가 번식이 안 하잖아. 근데 여름쯤에는 그 휴전선 근처 가다 보면 헌혈 금지입니다. 그 근처에 있는 애들은 봄에 한 번밖에 헌혈 못 해요. 겨울 지나고 그때 딱 한 번. 나머지 때는 헌혈 못 합니다. 말라리아 때문에. 재밌는 얘기지? 항생제도 일종의 자연 선택이에요. 1943년에 최초로 1940년대 초반에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한테 이제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해. 근데 지금은 페니실린이 든 미생물이 거의 없어. 왜? 내성 없는 애들 있지? 다 죽어나간 거야. 이제 내성이 없는 애들은 다 죽어나간 거야. 누구만 남았어? 내성 있는 애들만 남았어. 선생님이 이게 전공이야. 내성 유전자가 전공이야. 근데 재밌게도 저기 심해 5,000m쯤 되는 바다 있지? 거기 항생제 없을 것 같지? 거기서 유전자 찾았다니까? 페니실린 내성 유전자 찾았다니까? 그러니까 원래 있던 유전자였던 거야. 솔직히 페니실린이나 이런 것도 자연계에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럼 누군가는 그거에 버틸 수 있는 유전자 갖고 있었을까, 안 갖고 있었을까? 근데 이게 이제 지역이 좁고 이러다 보니까, 어? 내성 없는 애들은 없는 지역에서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 이제 인간이 이걸 대량으로 만들어서 막 뿌렸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내성 없는 애들은 다 죽고, 내성 있는 애들 위주로만 살아남은 겁니다. 여기 보면 내성 생긴 처음에 얼마 없었지? 근데 지금은 누구만 남았어? 내성 있는 애들. 그래서 진짜 시간이 좀 더 지나잖아? 그럼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잠깐만, 녹화 중이었구나. 아우, 나 녹화 버튼 안 누르는 줄 알았어. 순간, 깜짝 놀랐어, 진짜. 1시간 지났는데 녹화 버튼을 안 눌렀어. 순간, 깜짝 놀랐어. 순간, 요거 하다가, 녹화 버튼 이 생각이 났어. 다행이구나. 눌렀구나. 어이씨. 옛날에 이런 경험이 몇 번 있거든. 다 해놓고 나서 수업 시작하고 막 수업했어. 나중에 보니까, 야, 왜 10분밖에 안 돼? 녹화 버튼을 안 누르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에 의한, 어떻게 보면 인간에 의한 자연 선택인 거지.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비교를 하잖아? 그럼 네가 내성 세균이 나보다 많을 거야. 네가 나보다. 선생님은 어렸을 때 웬만한 병원 걸리고 살았겠죠? 근데 너는 어땠을까? 조금만 아파도 엄마가 병원 데려갔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네가 항생제를 더, 내가 더 오래 살았지만 네가 나보다 항생제를 더 많이 접했을 거야. 특히 네가 어렸을 때, 아기 때 있지,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항생제 난임이 굉장히 심했어. 내가 그래서 의사하고 싸운 적도 있어. 감기는 바이러스 때문이죠.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거지 바이러스를 죽이지 못해요. 근데 감기 몸살로 병원에 갔더니 요즘 약 처방할 때 모니터 보여주죠? 그때도 보여줬거든? 그래서 약을 막 지금은 이 약은 무슨 약이고요. 이 약은 무슨 약이고요. 이렇게 의사도 설명해주고 약을 받으러 가면
약사도 설명해 주죠. 이게 법이죠. 근데 그때는 그 정도까지는 안 했거든. 약을 막 집어넣는데 나는 분명히 강의를 해야 되니까 기침하고 응? 콧물만 좀 어떻게 해달라 이거였거든. 근데 콧물이 이제 항히스타민 그것 때문에 졸려요. 콧물 때문에 그 항히스타민제 때문에 졸림이 나타나거든. 그리고 이제 기침이 자꾸 나니까 말을 못해서 뭐 고약하고 어지러우면 열이 오르면은 어지럽죠. 해열제 요 정도만 생각을 하고 갔거든. 근데 알약이 한 여섯 일곱 개가 막 처방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항생제 쪽이 전공이잖아. 그중에 두 개를 알겠는 거야. 물어봤지. 저 선생님 죄송한데 감기 때문에 왔는데 항생제가 왜 처방이 되냐? 개수는 얘기를 안 했거든. 왜 처방이 되냐 이랬더니 항생제 아냐고. 저 항생제 내성학이 전공이라고 박사과정이라고 그랬더니 세 개를 빼네. 난 두 개를 질문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다 모였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알약 세 개 들은 거 받아갔더라. 내가 원했던 거 기침, 콧물, 해열 요거만 딱 받아가. 완전 나쁜 놈이지. 왜냐면 의사들은 약을 많이 쓰잖아. 그러면 리베이트 같은 걸 받아요. 그래서 그런 게 옛날엔 되게 심했어. 요즘은 못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되게 심했어. 그래서 그 병원 다시 안 나. 그게 용인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병원이었거든. 사이즈로 종합병원이었거든. 근데 그래서 거기 다시 안 나. 그 이후로는 안 갔어. 그리고 다른 병원을 갔거든. 그때도 이제 똑같은 그게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나서 다른 감기 때문에 갔단 말이야. 그랬더니 감기는 약 안 먹어도 되는 거 알지? 이러더라고 대뜸. 맞아요. 감기는 약을 먹고 병원 치료를 받으면 2주 만에 낫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잘 먹고 잘 쉬면 14일쯤 걸려서 낫습니다. 똑같잖아요. 2주나 14일이니까. 아니면 항바이러스제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작은 병원에서는 입원하지 않으면 항바이러스제 주사를 잘 안 해줘요. 항바이러스. 생각보다 그 부작용이나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항바이러스제는 잘 주사를 안 해주니까 결국은 너 혹시 감기 때문에 주사 맞아본 적 있니? 그거 영양제. 당장에 영양제가 들어오니까 몸에 좀 힘이 나니까 덜 아프게 느껴지는 거지. 그러니까 진통제 성분 플러스 영양제가 들어오니까 덜 아프니까 살만해진 거야. 치료된 게 아니야. 결국 면역 기능으로 바이러스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약 먹고 병원 가면 2주 걸리고 집에서 끙끙 앓으면 14일 걸린다. 감기는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항생제를 쓰잖아. 그러면 정신이 좀 바짝 돌아옵니다. 지금 버틸만 해져요. 항생제 그런 능력이 있어. 근데 사실 그러면 돼, 안 돼. 감기 치료하고 별로 효과가 없어. 그럼 감기약은 뭐야? 치료약이 아니라 콧물이 나니까 콧물 안 나오게 하는 거고 기침이 나니까 기침이 안 나오게 하는 거지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이 아니야. 그래서 감기에 걸리면 잘 먹고 잘 쉬면 되는 병이야.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감기에 걸려도 의사들이 고민형 하나 던져주지 약을 잘 안 줍니다. 물론 고민형도 돈 받습니다. 진짜 웃겼어 그 얘기 듣고 감기 때문에 갔는데 예약을 해놓고 의사를 보는데 이틀 걸린대요. 감기 때문에 갔는데 이해가 돼? 우리나라는 예약 없이 갔어도 감기 때문이면 보통 대기 시간이 30분을 넘지는 않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약 받고 나오죠. 그리고 들어가는 돈이 얼마야? 병원 진료비 플러스 약값해도 10,000원 나오나? 그 정도 나와. 그 정도 차 안 되죠? 근데 미국은 예약해놓고 의사하고 한 30분 면담하고 근데 면담은 좀 우리나라보다 확실히 길더라고. 이것저것 많이 물어본대요. 그리고 고민형 하나 받아갖고 나오면 한 200달러 나오대요. 우리나라 돈은 한 25, 6만 원 나오죠. 약을 못 받았는데. 이해가 가?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로 유학 온 애들 있잖아. 특히 대학교 기숙사에 많겠지? 그래서 룸메이트가 난또 감기인가 봐. 병원 갈래? 이러면 놀란다잖아. 아니 무슨 감기인데 병원을 가. 야 지금 같이 가죠. 이러면은 우리 기숙사 여자들 같은 경우는 아프다 그러면 같이 병원 가지고 이런 경우 많잖아.
놀랬는데 예약했니? 아니 감기인데 무슨 예약? 그래, 가. 그럼 30분도 안 돼서 진료 진찰 받고 약 받아갖고 나와. 근데 진료비 플러스 약값 다 해도 미국 기준으로 10달러가 안 나오는 거야. 뭐가 이렇게 싸? 근데 유학생 있죠? 유학생은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유학 온 애들이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항생제를 엄청 안 받았어. 지금 우리나라 어디에서 검출을 해도 항생제가 다 검출될 거예요. 네, 너무 많이 썼어, 그동안. 그리고 최근 한 10년쯤 전부터 항생제 남용이 문제가 된다 이래서 많이 줄이기는 했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인간이 만든 항생제로 못 죽이는 애가 생겼어. 세균 중에 인간으로 만든 항생제로 못 죽여. 근데 선생님이 연구하는 건 폐렴 세균이었거든. 근데 못 죽여가지고 면역 기능으로 이겨내야 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센 항생제가 방코마이신이라는 애 있거든.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무기야. 근데 이미 거기에 내성이 생겼어. 이미 큰일 났어. 나중에 이제 옛날에는 주사 한 방이면 낫는 병인데요. 약이 없어서 면역 기능으로 이겨내든지 아니면 죽어야 돼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폐렴은 이미 그렇게 됐어. 폐렴은. 폐렴은 이미 거기까지 갔어. 가끔 의사들이, 의학 드라마 보면 다제 내성균이라는 거 나와. 다제. 즉, 여러 가지 약제에 내성이 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약이 없다. 그럼 뭐로 이겨야 돼? 면역으로 이겨야 돼. 지면 죽는 거야. 그래서 폐렴 환자들, 젊은 사람들이 폐렴으로 입원했다가 갑자기 죽어나가는 게 대부분 그것 때문에. 근데 그렇게 만든 게 누구 때문이야? 인간이 항생제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애들은 누구밖에 없더라? 내성을 가진 애들밖에 없어. 그 내성을 안 가진 놈이 하나 있어. 그 페니실린이 최초의 항생제죠? 하나. 매독이라고 하면 성병 있죠? 그거에 대한 아직도 페니실린은 특효약이에요. 아직도 한 두 번 주사 맞잖아? 한 3일 간격으로 두 번 주사 맞으면 옛날에는 매독 때문에 사람이 죽었거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통스럽게 죽었거든? 지금은 한 2, 3일 간격으로 주사 한 두세 번 맞잖아? 그럼 완벽하게 나아요. 그 2차 세계대전 무렵부터 쓰이기 시작한 약이야. 근데 지금은 거의 그 정도 빼고는 페니실린을 쓸 데가 없어. 근데 페니실린이 나는 안 맞아봤지만 주사 맞은 사람 얘기 들어보면 엄청 아프대요. 항생제 주사가 아파요. 너 주사 맞아봤지? 근데 어떤 주사는 맞았는데 언제 찔렀지? 우리나라 간호사들 이 찌르는 스킬이 대단하잖아. 그래서 외국 애들이 와서 놀랜대잖아. 궁뎅이를 자꾸 툭툭툭툭툭 쳐갖고 기분 나빠서 뭐지? 이러고 하려고 그러면 예 주사 다 맞으셨어요. 언제 찔렀어? 우리나라 진짜 그거는 그 스킬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맞아봤어? 진짜 언제 찔렀는지 모르게 대단하게 잘 찔르지 않냐?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는 진짜 대단한 거. 항생제. 너무 많이 쓰면 안 좋아요. 필요할 때는 써야 되지만. 선생님이 그 나중에 병원 갔을 때 약 안 써도 되는 거 알지? 이러지만 증상 완화가 필요하면 일을 해야 되면 해열제 하나 딱 그런 거야. 해열제 하나. 응? 열나니까 해열제 하나. 내가 콧물 났는다니까 항히스타민 하나 넣어줄게요. 그리고 목이 지금 부었는데 말을 해야 되니까 혹시 모르니까 예방 차원에서 항생제 하나만 씁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거기다 두고 뭐라 그래? 예, 이러고 그냥 그대로 받아갖고 왔지. 그럼 그건 타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근데 그 전 병원에서는 말도 없이 항생제를 3개, 4개씩 집어넣어. 요즘은 약 봉투에 보면은 다 무슨 약인지 다 써 있어요. 뭐 확인해 보셔야 돼. 아무 약이나 쓰면 안 돼. 그리고 만약에 의사가 3일 먹어라 그러면 3일 먹어야 되고 5일 먹어라 이러면 5일 먹어야 돼. 3일 먹다가 이틀 안 먹잖아. 이것 때문에 내성세균이 생기는 거예요. 재밌게도 이렇게 지금 섞여 있지. 이런 상태에서 얘가 안 죽잖아? 그럼 얘가 얘한테 유전자를 넘겨주는 상황이 벌어져요. 재밌는 상태가 벌어져.
아예 약을 쳤을 때 내성 없는 애들이 싸게 죽어나가면 못 넘겨주죠. 근데 약을 쓰다가 적당히 끊잖아? 5일 먹어야 되는데 한 3일쯤 해. 그러면 누구는 죽고 누구는 버티는 놈이 있거든? 얘네들한테 유전자가 넘어간다. 그럴 확률이 훨씬 커져요. 내가 이걸 직접 연구해봤어. 2주 만에 넘어가더래, 2주 만에. 되게 신기했어요. 이 새끼 죽었어야 되는데 2주 후에 살아남아있어. 확인해봤더니 유전자가 갖고 있어. 없었던 유전자. 넘겨준 거야.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건 그거 실험한 거야. 털하고 스티로폼이거든? 그래서 벨크로 있지, 찍찍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툭 찍었다 빼는 거야. 그러면 털실은 딸려 나오겠죠? 한 번 할 때마다 일정한 개수씩 계속 집어넣어요. 그러다 보면 누구 남을까? 스티로폼만 남아. 누구만 남는다고? 즉, 자연 선택 받아서 적자 생존을 한 거야. 뭐해서? 자연 선택 받은 그거 테스트한 거야, 이거 실험. 다양한 생물의 출현과 진화, 지구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해왔다. 대멸종도 있었고, 그치? 대멸종도 있었고. 환경 변화는 자연 선택의 방향에 영향을 준다. 환경의 변화가 곧 자연 선택이야. 어떻게 보면. 생태계 환경은 엄청 종류가 많죠. 다양하므로 생물은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해서 다양한 방향으로, 즉 환경에 따라서, 환경 변함에 따라서 생물도 그거에 맞춰서 살아남아야 되지. 그러니까 다양한 생물, 다양한 환경이 있으니까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번성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뭐 그럴듯한 말을 고르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도 끝났죠? 이게 자연선택 얘기하는 거야, 이게. 요 그림이. 이거는 격리설을 얘기해. 뭘 얘기한다고? 격리설. 그러면 지금은 총 네 가지. 네 가지야. 일단 자연선택설. 돌연변이설. 그리고 격리설. 갈라파고스 운동. 지금 얘네를 뭉뚱그려서 현대의 진화론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연선택설이 가장 중요한 기둥으로 놓고, 그 변이의 다양성 있지? 유전자의 다양성은 돌연변이설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고요. 오케이? 누가 살아남고 누구는 죽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격리설로, 일부 새로운 종으로 분화 이런 걸 격리설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 빼고, 용부용설 빼고 얘네들을 잘 버무려서 하나의 진화론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여기까지도 끝났고 요거는 좀 쉬었다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과 보존 방향. 한마디로, 야야야야, 그렇지. 야, 이게 좀 열받았나 보네. 데이터가 느리네. 열받으면 이런 경우 많거든. 아니면 얘가 느려졌던지.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유선으로 이런 경우 별로 없는데 가끔 무선으로 하면은 와이파이 느려지고, 여기서 바로 잡는 게 아니라 얘가 와이파이 잡고 얘가 와이파이 잡아서 연결시켜 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래요. 아니면 다이렉트로 잡으면 이런 일이 좀 별로 없는데 그럼 내가 인터넷에 못 써. 자, 시작해.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 왜 생물이 다양하게 여러 종류가 있어야 되는지. 그거야. 생물이 다양해야 우리도 존재할 수가 있거든. 우리도 생태계의 한 종이에요. 우리가 생태계를 떠나서 살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되겠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포인트. 일단 생물의 다양성에서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생물 다양성이라면 그거는 세 가지로 나눠요. 몇 가지로 나온다?
일단 유전적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은 하나의 종 안에 다양한 유전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몇 종에서? 한 종. 여기 보면 쥐새끼가 다 똑같이 쥐새끼죠. 그렇지? 그런데 하얀지, 얼룩무늬지, 회색지, 까만지 유전자가 다르니까 저런 일이 나타나지. 그래서 이걸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해요. 유전적 다양성은 몇 종? 한 종. 두 번째가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종 다양성. 뭐라고? 종 다양성은 어떤 하나의 환경 속에 얼마나 여러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느냐. 오케이? 종 다양성은 뭐라고? 얼마나 여러 종류가 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를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은 환경이 여러 종류여야 된다는 소리야. 왜 그런 거 있잖아. 물에서만 사는 애, 사막에서만 사는 애, 숲에서만 사는 애. 어? 호수면은 숲에서 사는 애는 못 살 거야. 그러려면 생물의 종이 다양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종류도 어때야 돼? 다양해야겠지. 그 각각의 생태계에도 여러 종이 살아야 돼. 그 안에서 먹고 먹히는 관계로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종 안에도 다양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 문제 이 세 개를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을 유전적 다양성은 같은 종 안에서 구분이고 종 다양성은 하나의 환경 안에서 얼마나 여러 종류가 사느냐 그리고 생태계 다양성은 생태계의 종류가 얼마나 여러 개이냐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 유전적 다양성. 이거 아까 유전적 다양성은 우리 인간의 유전적 다양성 얘기할 때 대충 얘기를 했었는데 같은 생물 중에서 어디서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키가 다르고 피부톤이 다르고 지능이 다 다른 거죠. 그 얘가 뭐야? 이거 달팽이 껍데기 무늬 있지? 다 달라요. 이것도 유전적 다양성이고 그리고 얼룩말에 이 줄무늬 겉으로 보면 다 똑같아 보이지? 자세히 보면 다 달라요. 이게 바로 형질의 다양성. 이게 유전적 다양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겉으로 보이는 쪽이지만 보이지 않는 형질도 있어요. 우리 몸 안으로 나타나는 형질들. 어? 그런 것도 되게 다양해야 된다. 그래야 환경이 변했을 때 다 멸종 안 당하고 누구는 살아남아서 좋은 유지할 수 있을 테니까. 오케이?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다양할수록 변이가 다양하다. 우리 키 크는 유전자, 아까 종류가 갖고 있는 거는 100가지씩 뭐 이렇게 된다 그랬지? 근데 그 유전자가 편일지 말지는 또 환경이 결정을 해요. 그 다음에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요게 제일 중요한 건데지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 환경이 변해도 멸종한다. 요거는 밑줄 쫙 그어놓고 기억하세요. 이거 아까부터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 응? 유전적 다양성이 크다? 그러면 그 중에 누군가는 환경에 적응해서 환경이 확 변해도 멸종당하지 않는다. 근데 얘가 아까 이런 놈들이 누구였지? 무성생식, 유성생식 중에 유성생식이 유리했죠. 무성생식보다. 그렇죠? 기억하세요. 자, 유전적 다양성의 중요성. 바로 이거야. 씨 없는 바나나. 뭐라고? 이 얘기했더니 누가 원래 바나나 씨 없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요. 원래 바나나 씨 있어요. 너 정글의 법칙 봤니? 거기서 보면 구워 먹는 거 씨 나오고 그러잖아. 근데 우리가 먹는 건 먹기 편하다고 씨가 없게 종자를 계량한 거야. 씨가 없으면 어떻게 번식시킬까? 뿌리 있죠? 뿌리에서 다 돋아 나오게 만든 거야. 그럼 유전자가 어때? 똑같지? 전생에 바나나가 다 그래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바나나를 죽이는 곰팡이 같은 병이 생긴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있는 바나나 있지? 멸종 위기까지 간 거야. 물론 아직 지금 전생에 휩쓸지는 않은데
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그거 병에 걸린 애들 있지 빨리 돼서 그냥 태워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게 확산이 되고 있거든. 그래서 그럼 유전자를 좀 어떻게 다양성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바나나 10만 개를 갈았어요. 시작했다고. 10만 개를 갈았다고. 씨 3개 찾았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도 바나나 안 됐어요. 10만 개를 바나나를 갈아가지고 먹으면 안 되잖아. 갈아서 씨를 3개를 찾았는데 얘도 제대로 된 씨가 아니었던 거야. 이제 방법은 하나 남았지. 야생 바나나 그 씨 있지? 거기서 처음부터 다시 영국을 시작해. 비슷한 얘기로 아일랜드 얘기로. 영국이라는 나라는 4개 나라의 조합이에요. 미국도 50개 주의 조합이지. 그래서 영국이 UK, 유나이티드 킹덤이잖아. 근데 이 아일랜드는 아직도 독립운동을 좀 하거든요. 왜냐? 200여 년 전에, 200여 년 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일랜드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거기서 밀, 보리 이런 거 있지. 빵을 만들 수 있는 재료는 싸그리 다 가져간 거야.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었냐? 감자밖에 없었어. 거기다 영국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감자를 먹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수탈을 위해서 더 많은 곡물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감자가 많이 열리는 종류의 감자 있지. 그것만 심게 유도를 한 거야. 그러니까 전국에 다 한 종류 감자를 심어버렸어.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 감자에 마른 병이 생겨서 감자가 수확이 한 3, 4년 동안 개작살이 났어. 그러면 아일랜드 사람들이 먹을 게 있어 없어? 여기서 보면 150만 명 굶어 죽었다 그러는데 내가 본 어떤 층에서는 300만이 넘게 굶어 죽었다. 북한 굶어 죽은 애들도 더 많고. 근데 그때 당시 영국 여왕이 7만 달러 기부를 했어. 그래서 다른 데서는 도와주겠다. 그래도 7만 달러 이상 안 받았다고 얘기고 있어. 왜? 여왕보다 많이 내면 안 된다. 그때 여왕이었는지 모른다. 그 국왕보다 많이 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기부금이 형편없이 적었겠죠. 그래서 저렇게 굶어 죽게 거의 영국에서 거의 도움을 안 준 거야. 왜? 그냥 식민지였습니다. 지금의 한 나라라 그러지만 그때 당시 식민지였습니다. 아직도 여기는 독립운동가.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아직도 독립운동가. 그래서 저 007이나 이런 영국 영화 오잖아. 그럼 마땅한 대부분 아일랜드 계열이야. 왜? 아직도 독립운동하니까. 걔네들 입장에서 보면 단체제이잖아. 이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생긴 거야. 우리나라도 너 혹시 시골 가다 보면은 지금 잘 안 보일 건데 봄에 모내기 끝난 다음에 시골길 가다 보면 논에 이렇게 말뚝 박아놓은 데 있어요. 이렇게 네모판. 그리고 그 자라는 거 보면 색깔이 조금씩 달라. 병의 종이 달라.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농협이라는 것도 있고 그 면사무소 이런 데 있죠. 농업진흥청에서 이 지역은 A라는 종을 심고 이 지역은 B 이렇게 돌아가면서 서로 다른 종류의 벼를 심게 유도를 합니다. 왜? 이짝 날까? 만약에 병이 전국을 확 휩쓸면 쌀 생산량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조금씩 다른 종을 심는 거야. 그리고 보통은 이제 시골 가면 한 동네에 한두 군데씩 다른 종류의 벼를 심어요. 그래서 그거 수확하잖아. 그러면 그거 그 농지청 쪽에서 100% 전량 사갑니다. 그거는 먹으려고 키운 게 아니라 종자 확보용으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논이나 두 논에서만 키우잖아. 그럼 그 동네는 전부 다 심을 수 있거든. 그래서 몇 년 정도 되잖아. 그러면 새로운 종의 벼를 심게 만들어요. 한 종류만 심다가는 이짝이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육종 사업이라 그러는데 계속 벼를 개량하는 사업을 계속 해야 돼. 안 그러면 유전적 다양성이 떨어져서 어떻게 된다? 한꺼번에 다 뒤져버리는 수가 생긴다. 특히 올해처럼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이러면 얘네들이 진짜 대흉년 짓는 수가 생겨요. 종 다양성. 한 생태계 안에 여러 종류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야. 뭐라고? 일정한 지역 안에 여러 종류가 살아야 된다. 왜냐? 이래야 먹이 그물이 복잡해져요. 이래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먹이 그물이 복잡해요. 먹이 그물이 복잡하면 오히려 멸종을 잘 안 당해요.
먹이 사슬이잖아? 그러면 A가 B를 먹잖아. 그럼 B가 멸종될 때까지 잡아먹을 수밖에 없어. 근데 다 잡아먹고 나면 지도 멸종당해야 돼. 그런데 여러 종류를 먹으면 얘 먹다가 A 먹다 B 먹다 C 먹다 돌아가면서 먹죠. 그러면 A를 주로 먹어도 A가 안 보이면 B나 C를 먹을 거야. 그럼 A는 개체수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다양성이 높으면 먹이 그물이 복잡해져. 그러면 건강한 생태계가 돼. 건강한 생태계는 복잡한 먹이 그물. 복잡한 먹이 그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된다? 생물의 종이 많아야 된다. 종다양성이 그래서 좋아. 시험 문제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두 개 지역을 줍니다. 종다양성이 높은 걸 골라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그림을 딱 보면 가도 네 종류가 있고 나에도 네 종류가 있거든? 만약에 종다양성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한 종류라도 더 많은 종이 살잖아? 그럼 종다양성이 높은 거야. 지금 보면은 가하고 나가 다 하나, 둘, 셋, 네 종류씩 살고 있거든? 근데 문제는 얘는 골고루 살고 얘는 편차가 심하죠? 이러면 가가 종다양성이 높은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개나리가 여기는 안 사는데 여기는 있어. 그러면 한 종류라도 더 많지. 그럼 이게 종다양성이 높다는 거야. 한 종류라도 더 많은 거야. 그런데 종류가 똑같지. 그러면 수학에서 배운 표준 편차 작은 놈 있지. 얘가 종다양성이 큰 거야. 우리 책에는 뭐라 그러나? 개체수가 골고루 분포한 게 종다양성이 높다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어디 있지? 여기다. 분포 비율이 균등할수. 오케이? 첫 번째 조건은 뭐야? 생물 종의 수가 많으면 종다양성이 높은 거야. 근데 시험 문제는 맨날 생물 종은 같은 걸 주거든? 그러면 누굴 골라라? 골고루 분포하는. 어떤 거? 골고루 분포하는. 분포 비율이 균등하게. 이거는 수학적으로 유식하게 말하면 표준 편차가 적은 거. 얘 봐봐. 표준 편차가 1 정도밖에 안 되죠? 얘는 표준 편차가 이거 뭐 한 3 이상 나오겠는데 표준 편차가? 그쵸? 그러니까 쉽지?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요. 내신 한 문제씩 나오고. 첫 번째 조건 뭐? 종수가 하나라도 더 많으면 종다양성이 높다. 두 번째, 종수가 똑같으면 누가 종다양성이 높다? 표준 편차가 작은 거. 그다음에 생태계 다양성은 열대 우림도 있고 여기서만 사는 놈 있고 갯벌에서만 사는 놈 있고 습지에서만 사는 놈 있죠. 그러니까 일정한 지역에 즉 우리나라의 생태계가 다양해야 된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종 다양성도 증가하고 그래야 유전적 다양성도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이 중에서 종 다양성이 가장 높은 애 있지? 그게 열대 우림. 어디라고? 요거는 외워둡시다. 열대 우림이 종 다양성이 가장 큽니다. 근데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열대 우림이 점점 없어지고 있죠. 그리고 갯벌하고 습지도 생각보다 이 종다양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논은 어때? 논밭. 종다양성 엄청 떨어진다. 왜? 뭐? 논에는 누구만 살아? 거의 벼만 키우죠. 나머지는 농약 쳐서 다 죽여버리죠. 종다양성이 엄청 낮은. 농경지가 됐다라는 얘기는 종다양성이 어떻게 됐다? 엄청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건 생각하면 논 생각하면 벌레도 있고 막 다양성이 높을 것 같은데 이런 열대우림이나 갯벌 습지에 비하면 종다양성이 어마무시하게 낮은 겁니다. 왜? 한 종류 빼고는 다 죽여버리니까. 그래서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 다양성은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뭐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세 가지. 근데 문제는 인간이 자꾸 이 균형을 깨트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자,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 첫째, 생태계 평형. 아까 얘기했죠? 종이 다양해야. 뭐가 다양해야? 생물 종이 다양해야 멸종 같은 거 안 당하고 안정적으로 생태계가 꾸준히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어? 생물 다양성. 그 중에서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오케이?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 종이 단순하면
먹이 사슬 때문에 이거 다 얘기한 거지? 사슬 때문에 멸종이 쉬워요. 근데 복잡하면 먹이 그물이 복잡하다. 그러면 생태계 다양성이 생물 종 다양성이 높아서 먹이 그물이 복잡하면 오히려 멸종이 잘 안 당합니다. 그게 건강한 생태계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원 얘기는 뭐 이거 1단원에서부터 나왔잖아. 생물 종 다양성. 일단 의식주 우리 먹는 거. 너 먹는 거 어디서 나왔니? 거의 다 생태계에서 나왔죠. 생태계 말고 어디 다른 데서 나온 거 있어? 공장에서 나왔다고? 누가 그랬어? 선생님 저는 인스턴트 좋아해서 공장에서 나왔 그 원재료가 어디서 나왔냐? 다 생태계에서 나왔죠? 오케이? 입는 것도 마찬가지. 선생님 전 나이롱만 입는데요. 합성섬유만 입는데요. 아 물론 요즘 합성섬유 많이 입죠.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은 천연 재료입니다. 설마 난닝구하고 빤스까지 나이롱 입어? 그건 아니지? 그리고 솔직히 여름에 땀 흡수기나 이런 거 생각하면 면재질 아직 많이 찾잖아요. 식량은 뭐 더 얘기할 것도 없겠지. 의식주. 그리고 너네 집은 콘크리트로 만졌냐? 아니지. 내장재는 거의 다 뭐지? 나무나 천연재료잖아. 그리고 고급 집은 콘크리트나 이런 거 많이 안 쓰고 천연재료 다 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콘크리트가 기본이고, 근데 문제는 콘크리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피부 질환이나 이런 것도 문제도 많잖아. 의식주 모두 우리는 결국 인간 자체가 생태계의 일원이야. 생태계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의약품, 버드나무. 이순신 장군이 과거에서 떨어졌던 그 시절에 대리몽댕이가 똑 부러졌을 때 버드나무까지를 묶었다 그랬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없고요. 버드나무까지 껍데기 있죠? 저기 그 또랑 근처 가면 버드나무 있잖아. 나무까지 이렇게 밑으로 쳐져갖고 흔들흔들하는 버드나무 가지 껍데기에 산리실산이라고 있어요. 뭐가 있다고? 정확합니다. 버드나무 껍질에 산리실산이 뭐 있다고? 옛날에는 이 산리실산 자체가 진통제였어요. 그냥 버드나무 껍데기 걷다가 좀 삶아. 그래서 좀 졸이잖아? 그러면 씁쓸하고 깔깔하게 난다거든? 그게 진통제예요. 그게. 근데 문제가 있어. 살리시다는 위험을 유발해요. 먹으면 속쓰리다고. 그래서 살리실산에다가 플러스 아세트산을 해서 아세틸 살리실산을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다고? 살리실산에 결합해서 아세틸 살리실산. 그래서 이게 아세틸 살리실산이 되는데 이거를 약품 이름으로 팔 때 팔아먹은 게 아스피린이라는 이름으로 팔아먹은 거예요. 우리나라 대부분 동작 중에 하나가 아스피린이에요. 개보린. 상품 이름 내가 쓴 거지만 개보린이 바로 이 성분. 많이 먹으면 약간의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푸른 곰팡이 페니실린은 너무 유명한 얘기지? 항생제. 항생제 대부분은 방성균에서 뽑아내요. 방성균이라고 흙에서 특이한 향이 나는 게 있거든? 그게 방성균이라는 토양 미생물, 개 냄새야. 얘네들은 상당수가 항생제를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토양에 있는 방성균 특허는 일본 애들이 다 받아요. 일본에 그 있어요. 그 생물학적인 1960년대 우리나라 돌면서 공개받아. 그래서 거기서 미생물 분리해서 항생제 특허를 일본에서 싹 걸어버린 거야. 그래서 일본에서도 항생제 특허로는 최고 많이 갖고 있고, 나 그 인간 봤어. 학회에 나왔을 때 있지. 그때는 이미 미생물학회의 원로급이었거든. 지금은 죽었는지 모르겠다. 나 그때가 대학교 1학년 때. 난 딱 보고 김일성인 줄. 너무 매치가 돼가지고 뒤통수가 훅 뛰더니. 진짜 깜짝 놀랐어. 김일성. 하여튼 우리나라는 그래서 항생제 특허가 상당수가 일본에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만 사는 토종 미생물인데 특허는 일본 애들이 갖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네, 우리는 먹고 살기 바쁠 때 걔는 발전을 시작했습니다. 주몽, 학교에 주몽 나무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빨간 열매 달리는 거 봤니? 요거 잡으면 요 안에 씨가 보여. 근데 얘 먹어도 되거든? 먹으면
특이한 그 이렇게 턱 쏘는 코끝이 자극하는 향이 있거든. 그게 항암 성분. 텍솔이라는 뭐라는 어디라는 항암 텍솔이라는 텍솔 시작까지다. 항암 성분. 이것까지 몰라도 주몽 얘가 항암제 원료로 씁니다. 한때 그래서 전함을 엄청 심었는데 요즘은 잘 안 심대. 그리고 팔각 있죠? 한약재료.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보지는 못하지만 그 전통시장 가잖아. 이거 팔아요. 팔각이라는 걸. 얘는 이게 아마 감기에 좋다지? 여기다. 감기에 이거. 이거 삶아서 국물 마시면 감기에 좋아. 천자고동 있어. 여기는 안 나오는데 천자고동. 이거 사람이 죽는다. 이거 직접 쏘면 죽어요. 한 주먹만한 고동이거든? 응? 야, 씨, 이거 구워 먹으면 맛있겠다. 이거 건지다 쏘면 잘못하면 죽어요. 근데 그 독약을 약하게 만드는 진통제로 짜. 그리고 개똥술이라는 거 있어요. 여기 안 보이지만 개똥술 있어. 말라리아 치료제입니다. 한 사람 치료하는데 1,000원어치 필요. 1,000원 정도면 약이 되거든? 제약회사에서 안 만들어. 왜냐면 병 걸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고 약 사 먹을 돈이 없는 사람들이야. 다음, 생물 유전자 자원. 요즘은 병충해 저항성 유전자, 응? 그리고 파란색 유전자 등을 이용해서 새로운 작물을 개발해. 아예 기존엔 없거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유전자 조작이 많이 벌어져. 그래서 사실 유전자는 사람 거 뭐 이렇게 다른 생물에 집어넣어도 똑같은 일을 하니까 유전자 조작을 많이 하긴 하죠. 그다음에 심리적 가치는 관광 자원이니까 더 얘기할 것도 없겠죠? 어머, 단원이 끝났어. 근데 문제가 이거야.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 사람이죠. 뭐라고? 사람. 엄청 빠른 속도로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산림 파괴 일어나는 거. 산림 파괴는 알죠? 근데 단편화는 요 아래 그림이야. 서식지가 나뉘어지는 걸 단편화라고 해. 뭐라고? 도로 놓느냐고 그래. 도로 놓느냐고. 누구 놓느냐고? 도로 놓느냐고. 요즘에 조금만 돌아가도 뭐 효율성 어쩌고 저쩌고 직선으로 길 다시 내고 그러지. 그러다 보니까 큰 덩어리의 서식지 하나가 반으로 잘리는 상황이 벌어져. 그러면 에이 선생님 그거 길 조금 넣는다고 뭐가 문제가 돼요?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덩치가 큰 애들 있죠? 덩치가 큰 곰이나 호랑이는 도로에서 킬로미터 단위로 떨어졌을까? 나는 이만한 숲에 여기서만 살 수 있는 거야. 응? 적어도 길에서 5km 이상 떨어져서 살아야 돼. 한 3km 떨어져서 살아야 된다, 진짜. 몇 킬로? 근데 이게 가로 세로가 10km야. 응? 그러면 3km 떨어져서 살아야 되니까 그만큼 살 수 있는 면적 생기죠. 여기 3km, 여기 3km니까 한 병에 3km짜리가 생기죠. 살 수 있죠. 그런데 도로 하나 냅니다. 몇 개 낸다고?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졌어요. 도로 하나 냈더니 도로에서 3km 떨어진 공간 있지. 겹치잖아. 여기 5km니까 겹치죠. 그럼 얘가 살 수 있는 서식지는 아예 없었죠. 특히 단편화가 일어났을 때 숲의 중심부에 사는 애들 있지. 인간하고 멀리 떨어져서 살고 이런 애들 있지. 그러면 숲의 중심에 살던 애들한테는 서식지가 너무 크게 파괴돼. 실제로 요 길 내봤자 얼마? 몇 퍼센트만 파괴가 되는 거죠. 전체 중에 10%도 파괴 안 되죠. 하지만 숲의 중심 애들은 어떻다? 여기가 숲의 중앙에 사는 애들한테는 훨씬 큰 서식지 파괴가 일어납니다. 이게 단편화가 무슨? 그 다음에 불법 포획과 남획. 이거 뭐 더 얘기해 줄 거 있나? 내가 받은 불법 포획 남획? 이거 벌금 지금의 한 10배로 때리기 전에는 안 없었어. 야, 뱀 잡다가 걸리면 벌금 200핀가밖에 안 낸대요. 근데 한 달 동안 잡으면 한 2, 3천만 원 번대.
불법 뱀을 한 달 동안 바짝 잡잖아. 그럼 수천 마리를 잡는데요. 그럼 그 돈이 2천만 원, 3천만 원이래. 근데 그러다 걸리면 벌금 200만 원. 안 잡을래? 계속 잡을래? 계속 잡겠지? 걸리면 그러니까 벌금 물면 재수 없는 거고 안 걸리면 기분 좋은 거고 그렇게 갖고 와. 근데 벌금을 몇 천만 원 때리면 즉 거기서 버는 것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면 못 하겠죠? 내가 봐서는 벌금부터 바꿔야 돼. 우리나라 공은 지리산에 훌륭하게 복원을 했죠. 지리산에 공 복원 얘기하면 이것도 또 1시간 동안 떠들 얘기가 나와요. 6마리 풀어놨는데 2마리는 다시 잡혀왔어. 한 마리는 등산객을 따라. 왜냐면 저 러시아에서 곰을 데려왔거든, 새끼 곰을. 사람이 키운 거야. 어느 정도 클 때까지. 그래서 툭툭 풀어놨는데 얘네들 입장에는 사람은 어떤 애? 먹을 거 주는 애들. 어렸을 때부터 먹이를 줬으니까. 그러니까 지리산을 풀어놨더니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람 있다.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곰이네. 뉴스에서 풀어놨다 그러더니 먹을 거를 주네? 얘네들은 역시 사람은 먹을 거를 줘. 등산로 주변에서 벗어나지를 않네. 다시 공무원으로 잡혀갔어요. 적응 실패. 하나는 절로 들어갔어. 스님이 먹을 걸 준 거야. 그치? 스님을 따라다녀. 얘도 그래서 적응 실패. 2마리나 3마리는 덫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 중에 2마리는 쓸개가 살았었어. 한 마리는 겨울에 겨울잠을 잘 들어갔거든? 아직도 안 나왔어. 즉, 적응 실패해서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첫 해는 6마리가 풀었는데 다 실패. 그 다음에는 다른 방법을 쓰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은 지리산에 발달군이 60마리 넘게 있다. 그래서 지금은 여우 복원 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어. 호랑이 복원 사업은 안 하겠지. 물려가면 안 되잖아. 그치? 네, 사실 멸종은 쉬운데 복원은 진짜 어려워. 그 첫 번째가 이거 초해권. 우리나라에서 호랑이가 없어진 거 있죠? 일본에서 영향이 컸습니다. 그 다음 외래종. 이거 더 얘기할 거 있나 없나? 외래종이 블루길, 이 가시방울 풀, 뉴트리아 여기 하나 더 있어야지. 큰잎 우럭, 베스, 황소개구리, 응? 다 먹으려고 들어온 거죠. 우리나라가 블루길, 뉴트리아 그리고 큰잎 베스, 황소개구리 다 먹을 거 없어서 1960년, 70년대 이제 단백질 공급원으로 들어왔는데 통일벼가 성공을 했네. 먹을 게 충분해졌죠. 그러니까 안 먹어서 사업이 망했겠지? 그냥 버린 거예요. 그게 자연계에서 뭐가 없으니까. 천적이 없으니까 확 터진 겁니다. 그게 아직까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환경오염. 뭐, 이거는 뭐 인간이 활동을 하면 어쩔 수 없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 환경오염 때문에 우리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죠. 문제가 크죠? 그러다 보면서 산성비, 토양의 산성화, 호수의 산성화 이거 다 생물이 사는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력이 필요하죠. 생태통로 만들어놔야죠. 요즘은 뭐 환경조사에서 맞춤형 생태통로 잠깐만요. 네. 맞춤형 생태통로 이런 거 도로를 놓기 전에 미리 생태조사를 해요. 그래서 다니던 길에다가 생태통로를 놔주는 거예요. 그게 맞춤형 생태통로예요. 근데 사람 다니는 도 같이 만들어놔요. 미친놈들이. 멸종만. 그 로드킬 당하지 말라고 이런 거 놔주는 거예요. 너 길가에 깔려주는 거 가끔 봤지? 그런 거야. 국제적 노력. 여기서 다른 건 몰라도 요 많은 사람의 협약, 응? 요 정도가 뭔지만 알면 됩니다. 물세 서식지와 관계되는 게 많아요. 우리나라도 이것 때문에 가을에 논에 풀이라 벼베고 나면 거기다 곡식 뿌려놓고 물집 붓고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내신 대비를 조금씩 해볼까요? 그거 맨 앞에 거 한 덩어리만 좀 풀어갖고 오세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약간 좀 오버됐네, 시간이.